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맡은 성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정관 출신이고요. 입학사정관을 6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입지원관이라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경력이 2년 있고, 사교육은 6년째 돼가고 있으니까 나름 뭐 입시 현장에 오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런 학생부 관리의 부분들이 중요하구나. 고등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 결국 입시에서 오히려 뭐 수능에 더 이렇게 올인을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학생부의 이런 관리 측면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일을 해서가 아니고, 네, 제 자녀도 지금 중3이거든요. 그러면 제 중3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하고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관리하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 학종에서 서류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종이라고 하는 건 기록 싸움이고, 서울대가 수능에서 교과, 이제 학생부의 영역들을 보는 것도 결국 기록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는 부분. 고대는 이제 그걸 성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수시에서 큰 축의 하나가 교과,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건데,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들으셨죠. 이제 1등급이 10%까지거든요. 예전으로 치면 2등급까지가 다 일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요대를 서울 안에 있는 종합전 교과로 가려고 하면 거의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 겁니다. 근데 늘 어떤 과목이든 10%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1학년은 얼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2학년 가면서의 문제가 과목들이 많이 나눠지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고 그냥 문이과만 나눠지고 거기서도 줄어들긴 했었네요.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선택권이 더 있다 보니까 물리 같은 경우는 400명이어도 100명 듣는 학교도 있고 6, 70명 듣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10%면 6등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과 쪽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교 6등 아이는 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 밑에 7등, 8등, 10등 했던 아이들이 떨어지는 실력이 아닌데 2자가 되는 거거든요. 요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결국은 학생부라고 하는 기록의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모든 걸 다 이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냥 감만 잡고 간다. 뭔가 결국은 기록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 기록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1년마다 끝나죠. 학기마다 끝나고. 근데 사실 1학년 때는 2학기까지 과목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1학년 기록이 완성이 되거든요. 1학기 지나고는 성적밖에 거의 없습니다. 진짜 성실하신 100명 중에 한 분 정도. 이건 뭐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만 자기가 써줄 500자의 내용에 반학기 250자를 채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년 동안의 그런 기록이 1학년 때 마감이 되고, 2학년 때는 학기제 같은 경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물리 과목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1학기에 그냥 끝내는 거죠. 요렇게 사탐 과목도 1학기에 뭐 사회문화를 끝낸다. 요런 학교들은 그 학기가 끝났을 때 그 선생님이 500자를 적어 놓으셔야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록은 그때그때 챙기지 않으시면 안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안고 가시는 게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대한 이해에서 평가자가 결국은 학생부를 보고 실제로 읽습니다. 네. 연습이 돼서 20분 정도면 지금 한 20페이지 정도의 학생부가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부를 20분 동안 쭉 읽어냅니다. 그럼 물론 정독은 아니죠. 그렇다고 엉터리 평가는 전혀 아닙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요. 숙달이 되고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첫 해 사정관 들어갔을 때 제가 케이스 바이 연습했었던 게 100케이스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실제 평가 때는 어찌됐건 한 달 정도의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첫 해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죠. 첫 해는 저도 한 케이스 읽어내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0분? 한 케이스가. 그때는 자소서 뭐 추천서까지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읽다 보면 숙달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땡큐한 서류도 있습니다. 양극단인데요. 뭘 봐도 우수한 친구. 어떤 영역에서가. 근데 또 한 축은 뭘 봐도 볼 게 없는 친구. 그럼 5분에 끝납니다.
그럼 이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저희 평가 기준에서 봐야 될 것들을 쭉 눈으로 훑어도 점수를 충분히 변별력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러면 평가자가 그 서류를 읽을 때는 이 이미지만 기억하시는데요. 둘 다 true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서류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읽고 토탈 점수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관점과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아, 이 서류 왜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부모님 관점. 평가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많은 평가자가 있는데 최소 2명이 한 서류를 평가하고 하는데 이 둘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평가가 맞겠냐, 그거를 맞추려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어떤 시각에서 어떤 내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건데요. 이 자료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으신 자료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기억하실 요소가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기준이 있다. 그러면 학업 역량이니까 성적이네요. 이렇게만 오해가 되시죠. 근데 원래는 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 이름을 개념이 조금 아닌 게 일단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싶었던 게 원안이거든요. 근데 평가 요소에 인지적 능력을 봅니다. 이건 너무 학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은 사정관 초기 때 학업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한다 하자. 그랬더니 오해가 성적만 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에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성취도, 성적이죠. 네, 물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것들이 학업의 태도 측면도 봅니다. 아까 앞에서 사정관님이 하셨을 때 여행지를 선택할 때 어느 과에서는 너무 쉽게 갔네,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 그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 뭔가 공부를 하는데 조금 쉽게 가면서 뭔가 이런 측면도 학업의 태도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게 학업 역량에서도 탐구력이라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목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은 더 높은 지식들이 있고 결국 대학을 가는 이유는 그런 지식들을 더 배우려고 이렇게 일단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과목에서의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에서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 같은 거를 하고 과목과 이어서 뭔가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주요 대학을 나중에 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과목스럽게 심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 탐구력이라는 게 학생부 서류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결국 대학은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서류를 보고 평가할 때 누가 탐구력 있는 아이냐, 네, 이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조금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탐구력들이 보일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상식 얘기하면 탐구력 있는 건가요? 기사 정도 갖고 요약 정리하면 탐구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그랬을 땐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거는 덕후 같은 애들, 뭐 하나에 꽂혀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막 하는 애들. 가끔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약간 이제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저 때도 한 명, 그래서 1학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교수님이 막 소명해주고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한번 해킹한 게 이제 걸린 거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해킹을 어떻게 배웠냐, 다 유튜브와 인터넷과 이런 거 통해서,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이랬던, 성적은 막 4, 5등급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록에서는 이런 탐구력, 그 다음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들의 기록,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 학업의 측면에서 보는 게 있구나,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데, 조금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옛날에 뭐 전공적 합성이었는데 지금은 진로 역량 보더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죠. 서울대를 오인하시는 것 중에 전공 안 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대 해석됐고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이제 어떤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면서 좀 생겼던 부분인데, 진로 역량이라고 좀 해놓은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요 대학들이요, 전공적 합성을 학과 중심에서 뽑게 되는데 강남 애들 안 뽑히고요, 좋은 학군 애들 안 뽑히고요, 자사특목고 애들이 그 지표로는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넓혀 놓은 거예요.
계열적으로 봐주면 그래도 강남 애들 좋은 학군 애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종이라는 게 그런 취지로 뽑아라가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회가 한꺼번에 쉽게 확확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관들은 그래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제 양심상으로는 그렇게 못 뽑았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그 교수님들도 몇 해가 지나가면 바뀌시더라고요. 지금 뭐 한 문제 더 맞춘다고 학군 좋다고 얘가 똘똘하고 좋은 애냐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서류의 내용 속에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냥 쉽게 전공과 관련된 부분 그거를 전공과 관련된 성적 어떤 이수를 했는지 앞에서 설명 들으셨죠? 그리고 성취도가 어떻고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 단순 탐색이 아니라 심화 탐구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측면이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인성평가도 합니다. 공동체 역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핵심적으로는 인성평가, 서류를 보고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는 것들이 협업 소통 능력이 어떻고 나눔 배려를 어떻게 하고 성실과 규칙 준수 같은 측면들이 어떤지를 기록 속에서 확인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워딩 중에 뭔가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살짝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그런 것들을 또 평가자들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대를 꿈꾸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요 한 끗 차이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관건인 게 왜냐하면 요 평가 관점에서는 서류 속에서 읽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 관심사도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명의 학생을 이 관점에서 서류를 보면 95명, 90명은 다 가운데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그러면 나머지 애들 중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주요대를 가는 친구들은 전공도 잘 돼 있고 탐색과 이런 심화들이 학업과 관련된 부분도 경쟁력 있게 있고 그럼 결국 점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한 끗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소의 3가지 관점들을 알고 계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그 대학교에 가시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고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나 뭐 이런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자료실 같은데 입학처의 자료실 쪽 이런 공지사항 쪽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관점의 부분 넘어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기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을 조금 확인시켜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자료가 좀 깨져 있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 자료인데요. 자율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단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찬찬히 보고. 그럼 어떤 관점에서 요런 기록들이 좋은지를 조금 보겠는데요. 맨 첫 4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빠르게 눈으로 읽어주시면 자, 그러면 뭔가 이게 우수한 기록인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평범하신 것 같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면 정규에서 모범학생으로 신망이 높아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학기 학급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금 다른 워딩이긴 한데요. 학급회장은 뭐 많죠. 주요대 정도 하는 친구라면 학급회장, 학급부회장 이 정도의 리더십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오는 거니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신망이 두텁다. 네. 요런 워딩들이 조금 다른 워딩이긴 합니다. 뉘앙스가 있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매우 어떤 우수하다의 차원보단 어떤 그룹 안에서 그런 신망들이 있다. 요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 그냥 리더십은 학급 회장 했구나.
요 정도의 그냥 하나의 정보인 거죠. 매우 우수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소극적인 친구들 의견 묻어서 확인하는 섬세한 마음씨와 강한 추진력으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돋보인다.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 늘 있는 일들 아닌가요? 어느 학교든. 예. 여기 지금 강동구에 있는 어느 학교든 한 번 갈등 없는 교실이 있을까요? 예, 없겠죠. 그 다음에 뭔가 리더십을 학급 회장인데 리더십 있게 해야 되는 측면이 한 번도 없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언어, 구체성이 없죠. 차라리 리더십이 있었으면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반이 꼴찌라고 예상됐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노력하더니 우리가 1등 했어요 라고 하면 이건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기록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기록의 싸움이 되는 건데, 기록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구체성이 없는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교실에 30명이 있는데 내가 이 반만 수업하나요? 10개 반. 그러면 30명에 180명을 어떻게 일일이 관찰하세요? 그리고 전달의 지식도 많은데 그 수업 안 하면 학부모님들 난리치시잖아요.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시키고 관찰만 하고 있냐? 막 이러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록의 싸움에서는 결국은 구체성이 없는 것들은 의미 없는 기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앞에서 봤었던 평가 지표 중에 뭐와 연결이 좀 될까요? 공동체 역량. 네, 거기에는 리더십적인 측면들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평가자가 볼 때 구체성이 없는 것들은 스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상해서 평가하는 건 맞는 평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성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구체성이 어떤 평가 지표를 어필하는 거구나. 어떤 평가 지표의 우수한 내용이구나. 이 관점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게 자율활동 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초산 발효와 유산 발효 뭐 이렇게 나오면서 군포 사이리지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예, 학생이 탐구한 거거든요. 탐구한 내용이 여기는 자세한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자주합니다. 네, 보통 중학교 때 제목만 가 있을걸요? 모함. 근데 제목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떤 활동함. 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는 기록하고자 하면 이렇게 보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 것까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내용은 그러면 이 학생에 있어서 어떤 평가, 앞에서 봤던 거랑 연결이 되실까요? 네, 진로 역량. 예, 진로와 관련된 수의대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이해되시죠? 예, 그런 측면. 그러니까 결국은 구체성이 어느 방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 목표성 없는 구체성은 의미가 없다. 요거 머릿속에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원숭이 두창 뭐 이런 내용들도 결국 수의학 쪽에 관심 있었던 것들을 설문까지 해가면서 사실 학교 안에서 설문지 돌리면서까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학생들이 잘 안 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이제 맥락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구체성으로 이해하시고 방향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느 영역이든. 교과에서의 내용이건 아니면 동아리의 내용이건 진로 쪽의 내용이건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쪽의 내용이건 그런 구체성이 방향성 있게 갔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글자 수가 이게 꽉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글자 수 제한이 있습니다. 1500바이트. 진로만 2100바이트인데 창체는 학기별 기록이 아니라 1년짜리 기록이에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중학교 때 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많은 걸 하잖아요. 그 많은 거를 1500바이트면 대략 띄어쓰기 포함 500자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으실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할 건 뭔가를 열심히 방향성 있게 맞추어서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이 할 게 아니구나.
앞에서 설명 들으셨죠? 뭘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선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뭘 이것까지 해야 될지 쓸데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은 다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잘하고 성적까지 어떻게 1등을 해요?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몇천 명 만나면 한 명 정도 만나는 애입니다. 예, 진짜 넘사벽이 있어요. 얘 왜 과거가 안 갔지? 과거를 안타깝게 떨어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과거가 인재를 못 봐줬구나 뭐 이럴 수 있는, 자사고 뭐 이런 데를 못 가는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요런 친구는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들, 요런 건데, 그거의 결정은 결국 앞에서 보셨던 평가 요소들, 이게 공동체 역량에 도움되겠구나, 이게 진로를 드러내는 데 도움되겠구나, 이게 학업 역량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판단으로 기록이 되실 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관여하실 수는 없는데, 네,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쵸? 오탈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학생들도 오탈자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 유도하는 학교들도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학생부라는 건 선생님의 절대 권력이어서 이거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게 맞죠. 네. 그렇긴 한데 어떤 학교들은 개입할 수 있게 상의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썼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얘기해봐. 그럼 선생님 저 이거 했었는데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이라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의 기록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저 뭔가 이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도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 써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의는 할 수 있죠. 자기가 기록하는 건 아니니까. 옛날처럼 누구 앉혀놓고 내가 불러주는 대로 쳐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 거지만, 어찌됐건 그런 관여들을 하시는 작업들이 기록이라는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교과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46%가 7%를 뽑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방국립대들도 교과 전형을 단순하게 성적과 내신과 수능 최저로만 뽑지 못합니다. 수능도 이제 쉬워주는 판이잖아요. 물론 문제야 어렵게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렵게 내겠지만 변별력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대나 건대나 경희대가 서류를 보는 이유가 그걸 연습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서울대가 수능 100이 아니라 이제 교과의 서류의 부분들을 보겠다고 하는 이유도 그걸 연습하는 과정이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란 측면이 머릿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구체적이어야 되는구나. 근데 구체적인데 하나 갖고도 500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아깝죠. 하나만 어필이 됐으니까. 제 관점에서는 그냥 저의 기준일 수 있는데 2개면 된다의 주의입니다. 250자면 뭐 했는지가 보여요. 띄어쓰기 포함 250자 정도면.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두 가지의 이런 부분, 그런 동아리도 1년 동안 500자인데 학기별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동아리에 목숨 걸고 모든 공부 시간 철회해 가면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 예전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입시에선 학교생활 충실도에 학업 역량이라는 그 포지션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한계,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를 어떤 걸 할지를 선택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록을 하나만 조금 더 본다면 맨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있었던 기록에서, 그게 한 뒤쪽의 페이지에, 네, 학생부 저기에서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1년이 지난 다음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적으시는 내용이거든요. 방학 때 적으실 수도 있고, 그 내용인데 요 기록만 한번 기억하시고 이렇게도 적힐 수 있구나. 요 내용은 그 학생의 어떤 행동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이 학생을 1년 동안 봤을 때의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처음에 세 줄이 학생의 특성보다 뭐가 적혀 있나요? 뭐 지식적인 내용이 나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급에서
따로 탐구를 시켜서 했었던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신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이잖아요. 개인이 과제를 부여해서 그 친구가 그 과제 수행을 어떻게 했었다라는 결과물을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이제 진로 역량을 전공 적합성을 서울대도 안 보는 게 아닌데 왜 오해하는지 모르시겠다. 서울대는 그냥 성실한 아이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류의 대학들 가는 그 하나에 꽂힌 애들 뽑고 싶은데 그런 자원들이 많이 안 오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성실해 왔던 그런 우수하다라고 보통 그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니까 그렇게 오해가 살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이런 지점들을 다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칸에서도 그런 어떤 구체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교사가 만난 학생 중 최고의 인성을 가진 학생, 지적 호기심, 탐구력, 자기관리 능력 뭐 쭉 해가지고 최고의 학생이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써주실까요? 이게 일단은 비교군이 없으셔서 그런데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쓰십니다. 네, 아끼는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인데 모든 학생을 내 인생 최고라고 얘기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보수적인 성향들이 좀 많으시고 그러면 양심과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덕적인 그런 직업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말을 썼을 때 그게 괴로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다른 뉘앙스의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그렇죠. 내 인생 최고의 제자는 한 명이지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얘가 최고의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만약에 기록을 하신다면 이제 그렇게 하실 뻔. 그래서 이런 식의 학생의 개인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시면 동아리에서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을 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입시의 관점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어필하고 이 친구의 공동체 역량을 어필하시고 학업적인 맥락에서 해왔었던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어떤 구체성을 담고 있는 예시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 되어 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 딸도 중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라 제 말을 잘 안 듣는데요. 어디 가서 제가 무시 안 받거든요. 제 큰 딸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뭔 말만 꺼내면 이래버려요. 딸이라 이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하튼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걸 또 이제 중3 둘째 아이가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목소리가 점점 저한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 자리가 없는데 어찌됐건 제 딸에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제 딸에게 그러면 저는 수능시키지 않겠죠. 저는 정시보다는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준비시켜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주요대를 합격하는 선이 아까 교과에서는 못해도 2등급 초반, 지금의 9등급 체계에서 종합전형은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안에서도 1등급의 갭 차이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럼 결국 어디서 판가름? 학생부라고 하는 20페이지짜리 쪽에 어떤 내용의 기록에 공동체 역량을 잘 드러내주고 진로 관련된 어떤 탐구력을 우수한 것들을 보여주고 학업 역량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이어서요.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선은 첫 번째는 아무리 고교학점제를 가도 5등급제로 바뀌었죠.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결국 수능도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애가 수능을 잘 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아예 성적 자체는 이제 안 보겠다의 측면은 아니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성적을 먼저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고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성적 포함해서 보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10% 안에 들자. 이거 땡큐 한 거잖아요. 4% 예전엔 1등급이 4%였는데 4%보단 10%까지 가면 이제 묻혀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예전에 4%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이니까 10% 정도 들어가는 걸 우습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선은 교과 영역에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행학습.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제 큰딸한테 그래서 후회하는 게 그거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생하니까 너는 그냥 겨울방학부터 하자. 올라가는. 그랬는데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중3 친구는 중3 때부터 시켰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됐던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지필고사는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의 10% 안에 들어가는 어떤 변별 지점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입시에서는 어찌됐건 학생부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로 고민이 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교과 이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 선택을 언제부터 하냐면 원래 1차적으로는 6월 말쯤에 1차를 하고 11월, 10월 요때 이제 최종 픽스를 거의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단 하는데 방향성이 없으면 그 수시까지 해서 뭘 들으실 거예요? 그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으면 선택이 편해지십니다. 근데 그게 아이의 인생에서도 일단은 도움이 되시잖아요. 나중에 30살 될 때까지 옆구리 끼고 계실 건가요? 아니죠. 네, 독립시키셔야죠. 그래, 네, 재산도 안 물려주시고, 네, 누리시고 가셔야죠. 그런 측면이니까 진로 고민을 빨리 시키는 거, 그게 앞에서의 자기주도성과도 연관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데 문과 성향은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그럼 여러 개 중에 1%라도 높은 거 갖고 먼저 시작하자. 이런 맥락, 이과는 생각이 없어요. 너무 단답형. 그럼 고민을 계속 주셔야죠. 너 뭐 먹고 살래? 재산은 너한테 1도 안 줄 거야. 그러니 네 학기를 네가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할 거냐. 이런 식의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주시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 중요한 거는 내가 의미 있게 방향성을 맞춰서 한 건 결국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런 수행평가 이런 맥락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가 기록의 토대이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이렇게 일단은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으라고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체형량 아까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 1%의 차이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스카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서울대 아이들이 되게 나이스해 보입니다. 근데 인성이 높아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합격일 수도 있는.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내신이 1.16이긴 했는데요. 서울대 직윤으로 의예과를 최초 합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껏 본 서류 중에 인성이 좋아 보이는 서는 이 서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문계열 사례를 말씀드릴 김민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학생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면접을 봤습니다. 이 학생은요. 이 학생은 오늘 면접을 받고 2단계 지금 1단계 합의 2단계 내용을 오늘 면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면접이 진행된 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선상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고요. 오늘 요거 학생하고 소통했던 내용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문계 사례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율전공, 그 다음에 미커, 그다음에 어문, 경영경제. 다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돼서 4가지 파트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학생의 특징은 삼수생입니다. 삼수생인데 재수생은 아니고요. 다른 대학 다니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예, 부산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도 놀랬죠. 왜 합격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면접 지도를 왔고, 면접 지도를 하면서, 비교과를 제가 지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도를 하면서 1단계를 왜 합격했나를 생각해 봐라. 저도 왜 합격했는지를 계속 봤거든요. 지금 현재 이 내신은요, 문제될 내신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엔 이걸로 합격했다는 얘기인데, 이 비교과에 합격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서 이건 제가 정리한 글이고, 처음에 학생한테 물었을 때 학생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4시에 면접 지도를 했는데 그때 울었어요.
답변을 못해서, 잘 못해서. 엉엉 울었어요. 뭐, 모의 면접 세트를 한 몇 개 해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 찾고, 안내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어머님들 이제 이걸 읽어보시고, 감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학생의 특징은 자유전공입니다. 보통 자유전공은 진로가 못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원한 학생들 이런 패턴이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이 학생은 분명히 1단계를 합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단계 합격한 이유를 아이를 몰랐기 때문에 면접 준비 자체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다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했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내일 아침에 예비번호 앞번호라고 해도 밤을 새고 가면 컨디션이 되겠냐. 그래도 가겠다고, 밤을 새고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이제 피드백을 핸드폰으로 다 받았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8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특별한 게 있어갖고 못 맞췄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내용을 보면요, 내신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정무역이라고 먼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정무역을 가지고 캠페인을 벌렸고, 그 캠페인에 관련된 내용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고 전쟁 반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이맘때쯤에 삼수생이니까 러우 전쟁이 막 시작되는 시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경영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하면, 일단 여기 MZ세대 마케팅, 메타버스 마케팅, 그 다음에 넛지 효과. 이 넛지 효과가 나중에 행동경제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넛지 효과 정도, 개념 이론 정도 다룬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영 관련된 내용에서 여기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근데 브랜드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비자와 관련돼 갖고 충성도를 중심으로 또 탐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경영 관련된 비교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무역과 그러니까 국제통상 관련된 비교과와 경영 관련된 비교과로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비교과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신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왜냐면 쟁쟁한 애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은 이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머님들이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사회 이슈, 노동권 관련해서 영화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시리즈 컨텐츠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시리즈 컨텐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된 탐구를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일 영화 포스터 제작, 그 다음에 사실주의와 비사실주의 영화의 비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기서 활용되는 OTT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생한테 우수한 활동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이 내용이 싹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 관련된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입시 지도를 많이 했다 보니까 면접 오면은 분명히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가 무엇이고 자유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러면 경영학과를 가지 국제통상학과를 가지 왜 자유전공이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게 뻔히 보이는 선상이죠. 그런 선상에서 아이는 이거 자유전공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때 이것들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저께까지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도 아이가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배급사, 문화콘텐츠 배급사 경영이었습니다. 제가 여지껏 지도하면서 본인의 꿈을 배급사 경영으로 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셉을 삼수가 되고 지금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을 토대로 해서 면접에 임했고 그 면접에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좀 전에 했던 질문들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는 답변을 해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비번호 앞번호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해보면 결국에는 과거의 자율전공은 진로를 못 정해서 선택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를 융합의 형태를 끌고 나가가지고 합격을 하는 전략도 꽤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 트렌드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 앞 설명회에서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1학년 때는 진로가 A라는 진로였는데 2학년 때는 B로 바뀌었다. 그게 문제 되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융합 자유전공을 할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꿈이 바뀐 건 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학생들이 면접 준비하다 보면 너 왜 꿈이 바뀌었어? 라고 질문하면 애들 되게 당황하거든요. 죄진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꿈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유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그 한글 모음으로 얘기하면은 그 우유할 때 유자인 겁니다. 경영이든 공정무역이든 바탕 하나 깔고, 경영이든 국제통상이든 한 가닥 내려오고, 나머지 미커에 관련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전공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U자 형태의 학생들을 선호하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이 다른 학과의 모집 정원 인원을 빼다가 자유전공에다가 지금 합산해서 이 인원이 늘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금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그 학생이 피드백을 너 보내라, 선생님이 의견을 줄 테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보면은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10시, 11시쯤에 학생이 이제 끝났고, 저하고 얘기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분명히 3년 뒤에 이제 여기 다 예비고일 아닌가요? 그렇죠? 3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어머님. 너무 뭔가요? 3년 뒤면? 처음에 지원 동기 물었고요. 이거 준비했었고요. 이때 꼬리 질문을 유도하는 거를 OTT 플랫폼 관련된 거를 유도했고, 아니나 다를까 OTT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에서 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얘가 제대로 알고 있나 해서 공정무역에 관련된 개념을 물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꼬리 질문 하나 더 날라가고, 중요한 건 이제 교수 입장에서 삼성 반도체가 그러면 공정무역인가? 이게 이제 하나 못 맞췄습니다, 제가 못 맞췄는데, 삼성 반도체가 공정무역인가라는 부분에서 앞에 본인이 했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리가 뭐였냐면 정당한 대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정당한 대가에서 논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피드백을 보냈는데, 이걸로 뭐 당락이 좌우될 정도까지 질문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 꿈이 아까 무역 배급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거 와서 합격해서 어떤 과목을 들을 거야? 이제 이런 거 이거 준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관련된 내용들 몇 개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갖고 잘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라 그 교수님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할 거냐라는 미래 계획이었고요. 잘려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바로 그저께 제가 이 자료 만들고,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스펙타클하게 좀 진행됐던 내용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한편 요거가 자유전공에 관련된 내용이 본인에게 지금 어머님들에게 나중에는 큰 어떤 상황으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사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 문과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아야만 합격하는 학과입니다. 근데 이 가천대는요, 얘도 진행형입니다. 이 가천대는요, 70% 컷, 그러니까 작년 70% 컷이 3.8이었고요. 그 다음에 90% 컷이 3.9였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4.3으로 어떻게 합격했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그 앞단의 학생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서 일부러 뽑아온 겁니다. 이게 매우 우수하다 이런 거보다도, 지금 보면은 이거 다 읽어보시면 오로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색깔입니다. 오로지 색깔이고, 다만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창체에서 쇼폼 영상을 콘텐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와가지고 쇼폼을 현재 사회정치 쪽에서 선거 유세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걸 하기 전에 이미 타겟인 MZ세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쇼폼을 제작을 해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유기적으로 1, 2, 3학년에 대한 어떤 같은 색깔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내신이 이제 요 등급이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가 90% 컷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단계를 통과해 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에 관련된 내용에
학교에서는 이 패턴이 먹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15개를 벗어나는 순간의 대학들, 인서울과 경기권에 이름 있는 학교들까지는 요 정도 등급이어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 학교와 뭐 경기대, 그 위에 뭐 상명대, 뭐 아래로는 하여튼 어떤 경기권의 그런 대학들을 갈 때는 3.5등급? 3.5에서 4.0등급 사이여야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극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한 가지 색깔로만 이렇게 도배가 되어도, 자기 꿈에 맞게끔, 준비만 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 이 학생 요거 1학년 때 했던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보자고 했더니 벌써 내려갖고 못 보여준대요. 야, 그래? 근데 어떻게 만든 거야? 물어봤더니 재미나게 그 학교 홍보 영상을 코믹하게 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 39만 회의 조회가 있었던 거죠. 그 39만 회의 조회가 학생부에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특징에는 이 모든 것들 정점은 이제 여기서 찍고 시작해서 가는 부분이고, 면접도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과 중에 인문계열 중에서 센 학과이라 할지라도 비효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이니까 이제 어문 계열을 이제 설명 안 할 수 없어서 설명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러시아어에 관련된 전공이 있는 외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 개 학교.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인지 예상은 될 건데, 이거 말고 다른 예로 들어보면은 제가 대원외고 5.02등급, 5.02등급인데 성균관대하고 고대 프랑스어과를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도 좀 죄송하지만 급이 좀 있고요. 그 급에 맞는 비교과가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서 결과도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문학, 그 다음에 여기 또 문학, 여기 지금 제가 문학, 이거 작가를 못 넣었네요. 문학, 여기 또 문학, 문학,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의 절반은 문학입니다. 보통 이제 어문 계열엔 트랙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학 쪽 계열로 회화 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계열이 있고, 문학 쪽으로 가는 계열이 있죠. 근데 하지만 어학으로 간다고 해도 충분히 문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으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교과의 절반이 문학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자세히 보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 이 모든 걸 다 건드렸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다 건드렸고, 여기다가 어학까지, 문법하고 어학까지 다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아까 처음에 삼수생 그 학생의 여러 분야의 융합은 아니지만, 얘도 러시아에 관련된 내용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역사, 이 폭과, 그다음에 깊이에서는 문학이라는 깊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U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자 형태를 보이는 학생으로서 대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합격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은 이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때 대원외고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문 계열은 뭐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단 이제 이거 질문 당하면 푸시킨 도생이 이거 질문하면 벌써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거를 진짜 열정을 갖고 준비를 했고요. 좋아하는 학생이 맞습니다. 대학교 충분히 뽑을만 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경영경제. 원래 경영학과 설명인데 경제를 넣은 이유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 정원이 학과마다 있는데 그 모집 정원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경영학과가 모집 정원, 다른 학과에 비해서 모집 정원이 2배에서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들어가는 문이 다른 거죠. 문이 좁으냐 큰 문이냐가 다른 거죠. 또 한편 경영학과는 모든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개 대학을 지원했을 때 3, 4개를 붙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차피 걔는 3개에서 2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합이 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영학과의 추합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1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경쟁률은 10대 1이죠. 10대 1인 선상에서 3배수를 넘겨서 30명을 넘겨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놓고 그 중에 10명 니들은 합격했으니까 등록금을 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 20명은 너 예비번호 1번부터 했고 20번을 주는 거죠. 그 와중에 10명이 다른 학교를 붙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도는 게 어디까지 도냐면 어디까지 돌까요? 7, 80이요? 네, 어느 대학은 7, 80인 경우도 있죠. 근데 대개 보통 100% 돕니다. 그러니까 예비번호 10번까지도 합격할 가능성이 꽤 높아집니다. 근데 어느 대학은 150% 돕니다. 그래서 30명 중에 면접을 본 25명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1단계 통과가 중요한 거죠. 1단계 통과는 서류 갖고 평가를 하죠. 그 서류에 관련된 내용을 앞단에서 해주신 선생님이 설명해 줬을 건데 그 내용입니다. 이걸로 통과를 해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경영학과에서는 원래 경제학과에서 경영학과가 나왔죠. 경영학과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경제학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이 학생 보면 특징이 경제 이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주류 경제학입니다. 주류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건드렸고 또 한편 여기 3학년 때 이 내용 보면 행동경제에 관련된 지금 주류로 편입되고 있고 노벨상을 지금 받고 난 이후에 주류로 편입되고 있는 행동경제에 관련된 심리와 경제가 섞인 형태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을 건들면서 경제를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학과를 지원할 때 수학 성적이 부진하면 싫어합니다. 수학도 좀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아니고 중앙대 경희대입니다. 네, 요거 오타입니다. 이거 아까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중앙대입니다. 2022이기 때문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이건요. 지금 지도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입니다. 요거 특징 예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요. 요거요. 자, 행동경제학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2학년 때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을 먼저 다뤄줬습니다. 씨앗을 깔고 미리 이때 씨앗을 뿌려놨고 물론 여기에 넛지나 등등에 관련된 도서들을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이걸 찍었는데 행동경제학의 이 이론을 어떻게 학습 분위기 손실 회피로 적용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손실 회피에 대한 이론들이 나옵니다. 손실 회피 이론들을 학교에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우리 학생들과의 친분과 또는 입시의 결과를 놓고 대조하면서 손실회피 이론을 적용하면서 아이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했습니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학생부에.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를 마지막에 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기부의 공통점. 아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1학년 때 분명히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을 통해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중에 3학년 때 나오는 비교과가 있겠죠. 근데 그 비교과를 딱 잡아갖고 땡겨봤을 때 얘만 딸려오느냐 여러 가지 비교과가 같이 함께 묶여서 딸려오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아까 못했던 애를 합시다. 지금 이 학생 보면요, 이미 영상 제작들은 같이 다 연결돼 있어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선거 유세 관련된 걸 땡겼을 때 이게 다 딸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쇼폼이라는 콘텐츠가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때 1학년 때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쇼폼을 만들어 봤던 거죠. 더 심화 발전시켜가면서 선거 유세를 끌고 들어오는데 얘를 땡겼을 때 다른 비교과가 같이 함께 딸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이건 있습니다. 1학년 때 탐구 내용 수준의 내용을 3학년 때까지 끌고 가는 되게 별로 안 좋은 비교과를 준비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학년이 높아지며 학문의 깊이가 더 드러나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의 여러 분야가 융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학생은 미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삼수생 합격한 것처럼 그 애처럼 그걸 같이 융합해 낸다고 한다면 되게 훌륭한 비교과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목을 좋은 내신 성적이 기본입니다. 아까 그 학생 4점 몇 등급 학생 있잖아요. 수학 6등급입니다. 6등급 제가 놀렸는데 야 이거 4번 찍으면 6 나오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학이 6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경영학과는 다릅니다. 수학 성적이 매우 많이 부족하면 안 뽑습니다. 아예 안 뽑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공학과를 대비 시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 어머님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어머님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른 학과의 모집 인원을 더 빼다가 아마 여기다 더 넣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아까 삼수생 얘기 학생 머리에 떠올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 어저께 울면서 그랬고 이제서야 본인의 꿈이 뭐여야 된다는 거를 물론 입시형이지만 배급사로 정하면서 아하 유레카 같이 본인이 표현하면서 답을 찾은 듯이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면접을 봐갖고 잘 봤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1학년 때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까 앞단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서연고 서성하는 아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되돌아보면 1학년 때 비교과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비교과가 1학년 때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도 학교 선의 합격인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수상적이고 수동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아까 그런 어떤 양적 연구해 가는 것처럼 본인 능동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식의 짜집기의 형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예를 더 드려볼게요. 교육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떤 학생은 대한민국과 핀란드에 관련된 교육을 비교해서 논문을 썼어요. 15페이지에 관련해서 교육 제도가 어쩌고 우리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기 청주에 있는 학생인데 시골이잖아요. 근데 부모님 소득에 따라서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분석했고 그게 성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표본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걸 탐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딱 보면은 이게 더 훌륭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한 능동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탐구의 제목에 따라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탐구 제목을 보면요. 볼까요? 아까 있나? 보시죠.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거 A와 B. 이거 탐구 내용 벌써 예상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거 정보의 바닷속에서 이거 검색어 넣는 순간 짜라져 뜹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건 다른 거죠. 여기 비판적 콘텐츠가 소비자에 영향을 끼친 영향. 그러니까 어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내는데, 그러니까 내 제목들을 많이 보면 그 패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탐구의 제목도 잘 정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그 적혀지는 기재의 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은 오로지 그 글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탐구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기재되는 글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학년이라고 친다면 12월 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12월 달 모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조금 허접한 비교과 활동일지라도 그걸 수정 보완해 낼 수 있어야 되죠. 단 없는 보고서를 그때 가서 낸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안 받아주겠죠. 그 보고서의 제목이 허접하다고 한다면 선생님 제목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요청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면접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요. 그 학생부가 3년간의 기록이 만들어지잖아요. 졸업하고 대학을 간 다음에 다시 들춰볼 확률은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5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대입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비하했을지 모르지만 5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쵸? 근데 대입평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2년의 결과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12년의 결과가 최종 이루어지는 게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억지로 정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정하면 아이들 이거 추상적이고 능동적이고 이 부분 있죠?
운동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하고, 내가 왜 학종을 해야 돼? 난 정시로 갈 거야. 뭐 이제 이런 패턴으로 바뀌는 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얘기를 많이 나눠가며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들을, 로드맵을 짜 나가면 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금 같은 주말에, 네, 여기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재수생들 상대로 해서 강의 경력이 좀 있어서요. 제가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설명회 나가면 항상 저랑 눈 마주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어려운 거 여쭤볼 거니까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학부모님들이라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내고 싶으시죠? 사실은 제일 속편한 거는 교과전형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교과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주요 교과 기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그럼 이제 들어본 학교겠죠. 어디 가서 그냥 아유 이번에 어디 갔다며. 어디 갔어? 갔어. 그런 거 말고 어디 갔는데? 그러면 아니면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아유 요즘에 등록금이 왜 이렇게 비싼가 몰라. 그러면 올해 대학 갔구나. 어디 갔어? 애가 그냥 안전하게 쓴다고. 나는 연대 쓰라고 했는데 그냥 애가 저기 서강대 간대.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썼어. 그러면 오 잘 갔네. 그죠? 보통 그게 꿈 아니신가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 집안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들어본 학교를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시죠? 일단 아빠는 갑자기 골프 모임을 잡습니다. 그죠? 라운딩 한번 해야지, 갑자기. 엄마는 갑자기 이제 동창 모임, 그죠? 아니면 개 모임, 갑자기 안 나가시다가, 그냥 개돈만 보내시다가 갑자기, 이번에 좀 갈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떻다? 결국 주요 교과 기준에서 대략 그냥 대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딱 이거면 무조건 아무 데나 가요. 그게 아닙니다. 대략 한 2.0 안쪽. 국영수 사과, 이과 같은 경우는 뭐 국영수 과,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사. 물론 이것도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1학년 때는 또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하고 2학년 때는 본인 그 진로에 따라서 이과면 국영수 과 아니면 또 문과면 국영수 사 이렇게 복잡하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양대 같이. 그러나 그냥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통상적인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 국영수 사과 기준으로 해서 한 2.0 정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으로 쳐볼 수 있겠구나. 그럼 해피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해피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머니. 너무 우등생이십니다. 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질문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등생이시니까. 네. 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말짱 꽝입니다. 수능 최저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죠? 뭐 3합 7, 뭐 3합 6.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3합 6도 못 맞춰! 못 맞춥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2합 5는 쉬울까요? 2합 5? 그건 아직 혹시 첫째 자녀분이 계시다면은 2합 5의 위력 아실 겁니다. 그거 생각보다 안 쉬워. 우리 애가 교과 전형 내신은 되는데 얘가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재수하잖아. 보통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당장 3년 후에 여러분께서 이제 직면하셔야 되는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수능 최저가 있는 나쁜 학교도 있습니다. 어디요? 뭐 대표적으로 고대, 그죠? 뭐 그런 학교가 있나요, 그죠? 고대. 아무튼 그다음에 연대.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그죠? 뭐 수능 최저를, 그죠? 애들 생기부 만들기도 힘든데. 자, 그러나 그 이하,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양대 올해 좀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있고 없고가 있습니다. 있는 전형도 있고 없는 전형도 있고. 뭐 그것들의 의미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주로 학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종은 평소에 조금씩 우리 생기부를 계속 관리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아이가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애가 수능 공부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서 그냥 맡겨두고 수능날 수능 최저 잘 맞추면 그냥 우리 아이 보낸다. 그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평소에 우리 아이가 생기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옆에서 그 어머님들께서 아니면 아버님들께서 같이 아이랑 동행해 주시면서 이렇게 생기부 관리를 통해서 수능 최저 없는 그런 학종으로 가는 게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학종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 감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차차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요, 이게? 그죠? 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물에 한 2주 정도 들어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옷은 똑같죠.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세한 양력은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고려대가 참 나쁜 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 모교라서 욕을 해도 됩니다, 저는. 자, 이제 합격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생기부 관리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요? 누가 우리 멋쟁이 어머님. 누가 해야 되나요? 네, 머리 염색하신 멋쟁이 어머님.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시군요. 자, 제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학교 담임 선생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물론 뭐 당신이 얼마나 경험했는데 그래도 저도 나름 그래도 생기부 한 2,000건 이상은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도 했겠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선생님은 각 학교에 10%가 안 됩니다. 10% 안 됩니다. 그래? 보고서 그래 거기다 놓고 가. 나중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이틀 동안 밤새서 쓴 건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미안한데 안 돼. 안 돼 임마. 그러면 애들 또 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바보같이.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전적으로 알아서 학교에서 해주겠지. 천만에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누가 해야 되나요? 우리 우등생 어머님. 학생이 혼자서요? 혼자서요? 제가 원하는 답은 어떤 거냐면 어머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요? 저도 몰라요. 저 문과인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지만 일부 도움을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냥 뭐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천만에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해주세요가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 생기부가 꾸며졌을 때 저 컨설턴트가 어떤 주제를 넣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어느 정도 깊이의 활동인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GPT를 이용해서라도. 아시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 거 그냥 없이 에이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건 예전에 수업할 때도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거기 읽어봐.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야 될까요? 이 귀한 시간을 내셔 오셨거든요. 저는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합격 사례 4개를 보여드릴 건데 뭐 미리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에 주목해서 보시냐면 합격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거에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학생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서울의 땡땡고등학교 3학년 차땡땡 학생, 제가 이제 관리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설명충 이게 수학선생 출신이다 보니까 설명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특히 이제 중3 예비고1 어머님들이다 보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위 50%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자, 어머님 혹시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뭐 특목자사, 그 다음에 뭐 마이스터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몇 개 있을까요? 2200개. 와, 조금 더 쓰시죠? 오, 비슷했습니다. 오, 우등생이시군요. 진정한. 오, 알겠습니다. 제가 238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서류 평가할 때 학교 이름을 남겨놓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학교 이름 지우고 평가하나요? 지웁니다. 그죠? 맞습니다. 블라인드입니다. 자꾸 눈길이 갑니다, 어머니. 당연히 인적사항도 어떤가요? 다 지웁니다. 인적사항 다 지웁니다. 네, 우리 아이 이름 모르죠. 따라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번 이유종입니다. 그러면은 이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쫄잖아요. 근데 아무 페널티 없어요. 페널티 없는데 애들이 좁니다. 왜냐면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안 말하거든요. 아무 페널티 없어요. 지 혼자 그냥 페널티 있다 생각하고 면접을 망쳐버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입사관들은 서류 평가할 때 최소한 이런 건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뭐냐면 이 학교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냐 쉬운 학교냐, 그건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너무 세분화해서 나눴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고교등급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기준은 세웁니다. 50% 정도의 기준은 세워서 이 학교가 내신 따기 평이한 학교냐 아니면 어려운 학교냐 쉬운 학교냐, 아시겠죠? 그러면 그 50% 기준이 뭔데?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살짝 적으셔도 됩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거예요. 2학년 기준, 1학년 기준 아니에요. 2학년 기준에서 주요 교과, 뭐 일본어 이런 거 말고요. 주요 교과입니다. 주요 교과. 주요 교과는 뭔지 아시죠? 예, 국영수 사과. 이과면은 국영수 과, 문과면은 이제 국영수 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주요 교과의 평균이 60에서 65점. 평균이. 그 말은 평균이 너무 낮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희는 아마 부모님들도 그냥 제 세대이거나 약간 연배가 높으시거나 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평균 깎아먹는 놈들. 그죠?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신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막 거침없이 말했단 말이죠. 평균 깎아먹는 놈들. 무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평균 깎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학교 시험이 어려웠거나 아니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하나요? 학교 이름도 없는데. 그래서 표준편차라는 걸 보는 겁니다. 표준편차가 뭐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평균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점수 분포가 넓게 흩어져 있냐 좁게 형성되어 있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목고는 아이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적게 나나요? 아무래도 적게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편차는 이게 클까요? 작을까요? 작습니다. 좁은 범위 안에 많은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낮은데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10 정도 된다. 그러면 어이구 여기는 거의 전사고급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럴 리 없어요. 왜냐면 평균이 40점대면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심할 썼습니다. 교장실에 끌려가요. 그래서 결론은 60에서 65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게 17에서 20점 정도가 되었을 때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과목들 개수가 많을 때 우리는 상위 50%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평이한 일반고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런 학교는요. 자신의 내신 등급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나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상위 60% 고등학교도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 강원도. 강원도는요. 뭐만 하더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맞나요? 사투리가? 저 서울 사람이라 모르겠지만 강원도는요. 애들 강릉 이런 애들 보면요. 거기가 학교가 하나인데 그 학교에 오는 그 아이들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무슨 무슨 군 이런 데서도 와요. 강릉여고 뭐 이런 데 보면은 주소가 군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표준 편차가 27, 28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이 좀 생기셨네요. 27, 28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애들 사이의 실력 차이가 엄청나구나. 그러면 거긴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구나.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학교에서 만약에 서울대를 쳐요. 근데 서울대가 만약에 1.3이에요. 원하는 내신이. 그러면 그렇게 내신 따기 쉬운 학교에서는 1.3이면 될까요? 아니면 더 높게 잡아야 되나요? 약간 더 높게 잡아야죠. 1.3이면 안 뽑아요. 한 1.1점 돼야 뽑아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신 따기 난이도가 그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상위 50% 고등학교라는 건 일반계 고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제가 설명 중이라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부터 빠르게 가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탐구를 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찾으시라고요? 공통점. 알겠죠? 오늘 그 공통점만 이해하고 가셔도요. 사실은 오늘 2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전교과 1.76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실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5글자. 우상향 패턴. 성적이 학기가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굉장히 학종에서 바라는 학생이죠. 왜? 일신우일신하는 학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같이 발전하는 학생. 자, 이 친구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생기부 평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자, 지금 보니까 1학년 1학기 내신 얼마인가요? 2.28. 2.28에서 출발했어요.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2.28로 출발한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2학기인 거죠. 1학년 1학기 2학기. 자, 2학기 평균 냈더니 전교과 등급 2.04입니다. 0.2 정도 올랐네요. 여러분 0.2 정도 올랐네요가 아니에요. 2로 나눠서 0.2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 올라야 돼요? 0.4 올라야 되는 거죠. 2배 잡아서.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5학기를 평균 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1.76이 된 거예요. 그럼 엄청 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면 갈수록 1점대 극초반으로 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제 액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몇이에요? 수학과학이 1.35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교과 대비해서 수학과학이 어떤가요? 높죠. 전교과 대비해서 뭐가 높다고요? 수학과학이 높구나. 제가 왜 강조할까요? 자, 우리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전교과 대비해서 이과 학생은 전교과 대비해서 수학과학이 우수하구나. 진짜로 그럴까? 막 기대가 되시죠? 나머지 사례도 과연 그럴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첫 생기부 평가 한번 보시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1학년 때 활동을 통해 지금 전자기계 신소재
자, 전자기계 신소재에 두루두루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자를 갈지 기계를 갈지 아니면 신소재를 갈지 몰랐던 학생인 거죠. 그러나 어떤 건 짚어낼 수 있나요? 계열. 아, 얘가 물리화학 이런 기초과학을 하는 애는 아니구나. 보입니다. 아, 공학 계열 쪽이구나. 공학 쪽이구나. 아시겠죠? 아, 1학년 땐 계열을 드러내는 거구나. 1학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뭐라고 써 있나요? 구체적인 뭘 드러내자? 학과 목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어느 과 갈래? 그랬더니 애가 꿈이 없어요. 저 꿈이 없는데요, 쌤. 그래? 어머니 어느 학과 보내고 싶으세요? 아, 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전자과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얘가 전자가 관심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죠. 네, 어머니 그러면 이거 시키면 할 것 같나요? 그랬더니 네, 할 것 같아요. 너 할 거야? 아니, 한대요. 그래서 그럼 전자과로 가자. 그렇게 된 아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회로 설계나 이런 쪽은 조금 관심이 없고요. 네트워크 쪽, 네트워크 보안 쪽에, 그러니까 전파공학, 좀 이건 옛날 얘기구나. 통신공학 쪽에 관심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신공학 역시 전자공학의 한 진로 스펙트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그쪽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3학년 때 주로 탐구했던 내용들은 이런 통신공학에 관련된 뭐 네트워크 계층 비교나 아니면 네트워크 해킹, 그 다음에 RSA라는 비대칭 키 요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키 분배 기술의 비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론 탐구. 뭐라고요, 여러분? 이론 탐구. 이론 탐구만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공학 계열, 이과 계열은요, 막 이론만 막 찾아서 보고서만 막 넣는다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있어야 되냐? 아두이노. 뭐라고요, 여러분? 아두이노 활동. 아두이노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드는 활동이 1년에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선생님, 3학년 때는 안 해도 되나요? 오히려 3학년 때는 수험생인 거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뭘 만드는 활동이 없어도 이해합니다. 그냥 이론만 되어 있어도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1, 2학년 때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활동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넣어줬어요. 뭐냐면,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무선 안테나를 이제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 주제를 하나 넣었습니다. 혹시 동축 케이블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동축 케이블입니다. 뭐냐면, 혹시 예전에 그 지역 유선 방송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동그란 안테나, 이 중간에 이렇게 심 있어가지고, 이렇게 콕 꽂는 TV에다가,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에이, 기억하시잖아요. 왜 젊은 척 하세요? 농담입니다. 자, 그걸 잘라서 무선 안테나를 구현하는 그런 주제를 넣었습니다. 좀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화되게. 자, 그래서 결론. 자, 이 친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제 후배가 될 뻔했죠. 학업 우수형으로 1차 합격했었습니다. 보통 1차 합격하려면 전교과 평균이 한 1.4 정도입니다. 1.7. 1차 합격했었어요. 오호.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이 보세요. 수능제. 이 나쁜 학교예요, 이거. 예, 나쁜 학교. 예, 못된 학교. 왜냐면 428이니까. 못 맞췄습니다. 428. 자, 그리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최초합. 그 다음에 성균관대 전기전자 최초합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아유, 선생님. 네, 어머니. 서강대랑 성균관대 됐어요. 네, 너무 잘 됐습니다. 고대가 너무 아쉽네요. 그러게요. 한 2문제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네, 어머니. 근데요, 선생님. 네, 어머니 애는 서강대 간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은 성대 보내고 싶으시죠? 삼성제 다니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그냥 서강대 보내세요. 예, 걔 서강대 갔습니다. 집이 서울이니까요. 예. 서강대 가도 상관없습니다. 서강대 가서 우리 애가 만약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못 갔다, 우리 애가 못하는 겁니다.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학교에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애가 못하는 거예요. 그쪽 진로가 아닌 거예요. 저처럼.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천안에 역시 상위 50% 일반고 학생입니다. 자, 전교과 2.31, 수학과학 몇인가요? 1.97.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 2학년 때 컴퓨터공학에 대한 관심사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는 하는데 뭘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1학년 때 정보보안기술의 전망과 진로라는 진로 활동에서 했던 이런 어떤 그 외부 특강이 있었어요. 이걸 주제로 하는. 근데 여기에 열심히 참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는 3학년 때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구체적 진로 목표를 가지고 상기부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쓱 지나갔어요. 중요한 거. 구체적 뭘 만들었다고요? 진로 목표. 아, 그렇구나. 언제요? 3학년 때요. 여러분, 구체적 진로 목표라는 게 뭔가요? 학과 목표는 뭔가요? 자, 말씀드리면 학과 목표는 이 친구가 2학년 때 탐구를 통해서 어떤 학과를 가겠구나가 짐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 진로 목표라는 건 만약에 전자공학과를 예로 든다면 전자공학과의 그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회로 설계가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신 보안 쪽이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지원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에서요. 면접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서류형도 있습니다만 면접에 가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면접 번호 3번이에요. 근데 1, 2번이 그러면 면접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그 면접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학과에 왜 지원했어요? 그겁니다. 근데 1번 애가 그렇게 말해요. 아, 네, 저는 평소에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2번 학생. 아, 네, 저는 평소에 수학하고 물리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자공학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번. 3번 우리예요.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네, 그냥 찾아보니까 취직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님들도 지금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면접 보는 사람 어떻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됐고 서류 점수로 뽑아. 서류 등수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체적 진로 목표라는 건 남들과 차별화되게 나의 목표가 뭐냐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그 자리에서 그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전자공학과를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회로 설계 전문가가 꾸민 수험번호 1번입니다.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정보보안 전문가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해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3학년 주요 탐구는 해킹 용어 및 분야별 해킹 사례 조사, 대응 방법 탐구,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패턴 그룹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악성 트래픽 감지 활동, 이러한 탐구들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 최초 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AI 소프트웨어 융합 최초 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입니다. 자, 건축공학과 3.04. 자, 수학과학 몇인가요? 2.91입니다. 자, 이 친구 역시 1, 2학년 때 활동은 다소 구체화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깊이는 있지만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3학년을 이 친구를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건축공학 전문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탐구 주제는 지하 공간 개발 쪽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갈게요. 자, 이 친구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예요. 근데 상위 55%입니다. 내신 따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학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교과 2.98, 수학과학 몇인가요? 2.66입니다. 아, 그렇구나. 요 정도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뭔가요? 아, 수가가 좋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환경공학을 원했던 학생입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환경공을 원하진 않나요? 그럼요. 보통 애들이 호기롭게 1학년 때는 나는 메디컬 갈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죠? 엄마, 나 메디컬 가볼게. 그 다음에 이제 내신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엄마, 나 저기 화학과나
뭐 생명공학으로 낮출게. 근데 또 2학년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3학년 올라가는데 이거 이쪽도 안 될 것 같아. 나 평소에 이렇게 막 지저분한 거 싫어해. 막 그럽니다. 언제부터? 방 엄청 지저분한데. 자, 보통 그게 현실입니다. 환경공은. 자, 그런데 이 친구도 문제가 뭐냐면 탐구 주제가 너무 미약해요. 이게 애들 생기부 뒤져봤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너무 지겹습니다. 저는 너무 지겨워요. 애야 자기 거 쓰는 거니까 나 새로운 거 하는 거겠지? 하고 쓰는데요. 저는 너무 지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미세 플라스틱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렸어요. 뭐냐면 일단 너는 오염원 분석이 없다. 왜냐면 오염원 분석에는 어떤 오염들이 있나요? 우리 생각해보면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소음. 그죠? 층간소음 무섭잖아요. 아랫집에서 뭐 들고 뛰어오면 어떡해요. 무섭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을 해결하는 환경공학자라는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되도록 탐구 주제를 정한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수학과학이 더 좋아야 된다. 공통점. 그 다음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구체적 진로 목표가 드러나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탐구, 주제, 키워드를 통해.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수학과학 평균 등급이 5학기 전교과 평균 등급보다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본인의 구체적 진로 목표가 생겨야 된다. 세 번째, 이거 제발 부탁드릴게요. 시장 동향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막 반도체 시장 동향, 우리나라 중국에서 반도체가 안 팔려요. 그래놓고 전자공학과 간대. 전자공학과랑 관계 있는 탐구긴 하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물건 갖다 파는 쪽 얘기 아니에요? 맞죠? 기술적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학이나 과학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원리 위주의 탐구를 넣으셔야 돼요. 2학년 때부터는. 자, 그래서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1학년이나 2학년 1학기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 국어나 뭐 영어 같은 과목에서 한 번 정도 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습니다만 3학년 때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로랑 연계해서 자, 요런 기술의 기본 원리, 기술적인 얘기, 원리, 전자공학과다 그러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의 원리예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전자공학과 간다는 놈이 야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 그것도 안 나와. 그게 뭐예요? 막 이래. 에이트. 그러면 걔가 탐구한 내용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자, 원리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것도 수학과학에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무전공학과 역시 학과에 몰입해서 탐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산발식으로 탐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생기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업 내용에서의 호기심이 탐구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학년별 수업 내용과 연계해서 탐구 주제 선정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탐구 주제 선정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학교가 생기부 수정이 가능한 학교다 그러면 탐구 동기 내용 탐구 후에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사항 관리하는 걸 도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항이고요. 이제 요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혹시 저희 이제 4명의 팀장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런 설명을 통해서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이제 학부모 입시교실이 있습니다. 학부모 입시교실. 학부모 입시교실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우리 아이가 첫째다 그러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가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이게 뭐지? 성적표 못 읽겠는데?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육 문맹을
입시 문맹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부모 입시교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 이제 이게 5등급제로 바뀌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자소서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고입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있다가 저희 실장님들 들어오시면 이게 도와달라고 말씀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세 번째는 뭐죠? 네, 그 생기부 관리, 지속적 생기부 관리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제 저 이어서 들어오실 실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보람이 있으셨죠? 네, 좀 원래 제가 설명충이라 한번 입이 풀리면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막 시간이 짧아서 다음 기회로 네, 기약을 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우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